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매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저의 이혼 이야기를 보내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내 이야기가 다른 분들이 듣고 공감해 주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혼했고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딸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친정 부모님께 거의 기대서 사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친정집이 부득이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이곳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작은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살다가 이혼 후에는 친정인 광주로 내려왔으니 예전 남편 놈과 시댁은 아예 거의 연락도 못 듣고 삽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지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결혼 9년 차일 때 이혼했어요. 이유는 시댁의 웃기는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옆에서 도와준 은혜를 완전히 다 잊고 자기들이 잘나서 극복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서 빈손으로 소박을 맞고 가만히 참고 있을 사람이 결코 아니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 선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이혼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집안인 줄 몰랐냐고요? 네,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았지만 우리 시댁은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어디 경상도 총구석에 처박혀 세상 변하는 줄 모르는 그런 집안도 아니에요. 멀쩡히 아들, 딸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에게 조선시대 잣대를 들이밀면서 희생을 바라고 무시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일이요. 참 서러웠던 일인데 저 처음 결혼해서 새색시였을 때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결혼 첫 해 첫 명절에요. 아직도 어머니가 한 말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결혼한 첫 해에는 원래 친정에 안 가고 시댁에 친척들 인사 다니는 게 우리 집 전통이야. 그러니까 올해는 친정에 가지 말고 다음 설에나 다녀오도록 해라. 너희 친정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 미리 전화는 넣어두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걸로 불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시집 오면 일단은 시어른 말이 친정 부모님 말보다는 우선이라는 거 알아둬. 네? 어머니, 근데 이번 명절에는 사위 온다고 엄마가 준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할머니도 연로하신데 제가 자주 내려가지는 못하는걸요. 손주 사이 보신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 명절 당일 아침에는 친정 내려갈게요. 예! 명절에 전라도 광주까지 내 아들더러 운전을 하라고? 차라리 명절 전에 다녀오지 그랬어. 명절 한 주 전에는 어머니가 와서 명절 준비하라고 하셔서 못 다녀왔는걸요. 제가 미리 고속버스 표도 끊어놨어요. 다녀오게 해주세요, 어머니. 제가 표까지 끊어놨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마지못해 그럼 다녀오라고 인심 쓰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웃긴 건 저에게 하신 당부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절에 미리미리 다녀와. 멀기도 멀다 전라도 광주라니. 이러니까 사돈도 가까이 사는 사람 보려고 하는 건가 보네. 아무튼 내 말 명심해라.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서 보내야 한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 다음 명절부터는 저는 미리 친정에 다녀왔고 엄마에게는 시어머니 핑계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미리 왔다 가는 거란 이유를 댔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야 딸이 명절에 오든 다른 날에 오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언제든 온다고 하면 좋아하시죠.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명절 전 주말에 시간을 내에 내려간다고 하면 그날은 장사를 못 하세요. 남들 다 하시는
명절 당일에 딱 하루 쉬십니다. 늘 바쁘신 부모님 명절에 내려가서 명절 분위기도 내고 인사도 드리고 싶지만 결혼 초부터 자기네 집 전통이라면서 친정에 못 가게 하니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으면 저처럼 가만히 안 있을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당한 일 당하면 잘 따지고 권리도 찾는 게 요즘 며느리라지만 저는 그 당시 20대였고 결혼을 해봤어야 알죠.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저처럼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줄만 알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작해야 참다 남편 앞에서 투정 부리거나 눈물방울 흘리고 마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남편도 어리고 잘 몰랐습니다. 중간에서 남자가 어찌해야 중간 역할을 잘하는 건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면 처음에는 좀 받아주는 듯 하다가도 끝에는 꼭 제 탓을 하며 화를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나한테 일일이 고자질하지 말고 알아서 어머니께 대처를 못해? 그냥 적당히 네네 하면 되는 거잖아. 당신이 나한테 징징댄다고 매번 어머니께 그러지 마시라고 어찌 말씀드리냐? 저번에는 내가 네 편 든다고 우리 엄마가 우시더라. 그럼 난? 당신은 나 속상한 건 생각 안 해? 명절에 친정에 가지 말라는 것도 속상한데 결혼 첫 해라고 시부모 생신상 차리라고 하시고 나 음식 못하는 거 아시면서 왜 주말마다 며느리 밥 드시겠다고 우리 집에 쳐들어오시는 건데? 이 정도는 당신이 중간에서 어머니께 너무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아유, 그게 뭐가 너무한 거야? 우리 엄마는 예전에 할머니랑 같이 사시면서 온갖 시집살이 다 하고 사셨단 말이야. 너한테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겪은 거 10분의 1도 안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랑 어머니 사이 멀어지는 얘기는 하지 말어. 나 가뜩이나 장사 힘들고 사업 신경 쓰느라 골치 아픈 사람이야. 집안일로 자꾸 속 시끄럽게 하지 말아줘. 하필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한창 힘들 때 남편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이까지 있어서 당장 결혼 생활 때려치우겠다고 결단을 내릴 수도 없었고요.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시어머니요? 상견례 하면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친정에서 큰딸이고 시어머니는 차남을 장가 보내는 거였는데 자기도 딸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마음을 100번 아신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안심시키셨는지 몰라요. 제가 26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라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정아가 살림이고 음식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직 시집 보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저희는 이서방만 믿습니다. 사돈 눈에 조금 어려 보이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무슨 걱정하시는지 잘 압니다. 딸이 가까이 살면 참 좋겠지만 멀리 신혼집 차려서 더 걱정되시지요? 마음 놓으세요. 저도 딸 키워 시집 다 보낸 사람입니다. 사부인 마음이 어쩐지 잘 알아요. 우리 정아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둘째 딸내미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 며느리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 친정엄마는 어머니의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겠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사부인, 그런데 우리 정아가 솜씨는 없지만 엄마 밑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지는 않았어요. 예의범절 잘 알고 도리도 잘 아는 아이입니다. 가만 보면 이서방도 교육을 참 잘 받았던데요. 사부인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저한테 못 배운 음식이나 살림 솜씨라면 모를까요. 돌려 말씀하신 거지만 내 딸 가르치겠다고 괴롭히지 말라는 뼈 있는 말이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는지 웃으시더라고요.
예, 사부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견례 때 결혼 논의하면서 양가에 크게 감정 상하는 일 없이 결혼 논의를 잘했습니다. 상견례 때 우리 부모님이 원래는 시댁 근처로 올라오시려고 했는데 마침 시댁에서 전라도 여행을 잡아놓으신 김에 광주에서 보자고 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견례 후에는 배가 부른데도 우리 부모님이 하는 식당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엄마가 식사 대접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이 하는 식당을 보고 조금 놀라셨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부모님이 작은 식당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기사식당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셨나 봅니다.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식당을 엄청 크게 하시거든요. 분점도 광주에 2군데나 있을 만큼요. 어머, 나는 네 친정 부모님이 식당을 이렇게 크게 하시는 줄은 몰랐어. 나중에 네가 부모님 식당 물려받으려면 이렇게 멀리 시집 올 게 아니라 광주에 계속 살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결혼하고 광주에서 자리 잡고 살았어도 됐겠다. 아, 식당 일은 뭐 아무나 하나요. 저는 이렇게 직장이나 다니고 책상머리나 지킬 줄 알지 식당 일은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 닥치면 다 하는 거지. 나는 예전부터 내 이름 걸고 식당 하나 제대로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부럽구나.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이 같이 식당 하시면서 주택에 텃밭 일구고 사는 모습을 되게 부러워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시어머니도 나무럽지 않게 사시는데 힘든 일하는 우리 부모님을 왜 부러워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시아버지도 자전거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하시는데 남편이 시아버지와 같이 운영합니다. 원래는 시아버지가 하시던 일인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댁도 나름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집도 시댁 근처에 그 당시 4억 원 좀 안 되는 아파트를 얻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요즘 세상에 어느 한쪽에서 집을 다 부담하는 건 경우가 아닌 듯하다며 우리도 형편이 되니 절반을 보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도 대출 없이 처음으로 자가로 시작했어요. 집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였고 친정 부모님이 남부럽지 않게 혼수랑 예단 다 맞춰서 해갔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저에게 꼬투리 잡으래야 잡을 만한 건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때 친정 부모님이 우리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생각하는 시부모 드물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깜빡 속으신 거죠. 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시댁의 딸처럼 예쁨 받고 살 거라 믿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하지만 결혼 첫 해부터 명절에 못 가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쭉 저 혼자 소갈이 할 일들이 연속으로 있었어요. 한마디로 극심한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별일이 다 있었어요. 명절 때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하는 건 충격도 아니었죠. 저한테 말도 없이 주말 저녁에 어머니가 불쑥 오셔서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이따가 고모네랑 작은 데 오기로 했어. 우리 집은 좁잖아. 그래서 너희 집으로 오라고 했다. 얼른 준비하자. 저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저러니 놀랄 수밖에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요? 저 지금 입덧 심해서 음식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은데 어쩌죠? 이런 건 미리 연락 좀 주시지. 내가 아들 집 오는데 무슨 연락을 해? 식구들끼리 모이는 일에 무슨 계획이 필요하니? 다들 가까이 사는데 얼굴 보고 싶으면 모이는 거지.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집안이니 네가 며느리로서 잘해야 한다. 갑자기 우리 신혼집에 남편 친척들 다 초대하고
입덧 때문에 구역질하면서 음식 설거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시댁과는 20분 거리로 가까운데 툭 하면 퇴근 후 주말에 오라 하면서 음식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시부모님 생신이라도 되는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 보고 음식 차리기 바빴고 명절은 남편 시할머니까지 찾아뵈면서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다 시키더군요.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시켰지만 남편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출산하고 아이 키우면서 제가 집에 있게 되니 시댁에서 오라는 소리에도 아기 때문에 못 간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점점 내공이 쌓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시어머니와의 마찰은요. 그래도 남편이 어지간히 잘해주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속을 썩이면 결혼 자체에 회의가 든답니다. 아이 키우면서 저도 남편과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돈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하는 9년 동안 자그마치 3번 넘게 돈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조신하게 자기 아버지가 하는 사업 같이 도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만 아껴 쓰고 저축하면 될 텐데 돈을 가만 놔두질 못했어요. 속빈 강정이라는 말 아시죠? 결혼해 보니 결혼 전에 남편과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허세를 부렸다는 사실도 하나둘씩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제가 같이 벌면 상관없죠. 그런데 자꾸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저보고 친정에게 빌려오라는 둥 기대는 일이 잦아서 그 일로 남편과 싸울 일이 많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주식으로 겨우 모아놓은 목돈을 날려먹질 않나. 시아버님과 같이 하던 사업을 답답하다며 자기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그만두고 나와서는 전혀 연관없는 엉뚱한 호프집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수억이 들어갔는데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가면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찌 되었는지 아세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남편 하는 꼬락서니 보고 불안해서 매번 가게 어찌하고 있는지 생활비는 왜 제대로 안 주는지 물어봤는데 매번 신경질만 내더라고요. 나중에 안 거지만 자기 부모님에게까지 손 벌려가며 상가 월세 충당하고 가게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중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시아버지 사업도 느닷없이 어려워졌어요. 시댁에서도 돈이 필요한데 남편은 부모님께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않았으니 문제였습니다. 부모님 개인 돈이라면 상관없죠. 매달 꼬박 이자를 내야 하는 은행 돈까지 자기 부모님 이름으로 돈을 빌려놓고 돈 없다고 배를 째버리니 어쩌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다하다 주부인 저에게 비상금 없냐고 묻더라고요. 없다고 했더니만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본인은 돈이 급하고 절박해서 그런 거겠지만 듣는 저는 당연히 황당했죠. 당신 그동안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뭘 한 거야? 왜 우리 돈이 1억도 없어?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집 담보로 대출도 이미 빼먹고 내가 가진 비상금도 전부 다달이 생활비로 까먹었잖아. 당신 먹고 쓰는 건 전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 돈을 얼마나 가져다 줬다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해? 그럼 사정 어렵다고 장모님께 부탁 좀 해봐. 그래도 장인 장모님은 여유가 있으시잖아. 어떻게 급한 대로 한 5천만 원 정도만 안 될까? 우리 아버지도 지금 사업 어려운데 내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다. 지금 믿을 구석은 당신뿐이야. 내가 오죽하면 당신에게 이런 부탁하겠냐? 한번 도와줘. 그렇게 시댁 사정이 어려워지니 저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 키우다 보니 저도 경력 단절이 5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서 생각보다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학원을 차려야 하나 싶었는데 그럴 돈도 없었고요. 아이 때문에 학원 강사 일을 풀타임으로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 해달라는 말은 친정 부모님께 결국 말도 못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야 제가 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수 있겠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딸 걱정 시작하실 텐데 죽어도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친정에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하시던 부품 공장이 부도를 맞은 겁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자기 맘대로 운영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죠. 시댁에서는 급한 대로 집을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지시기까지 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주변에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야말로 시부모님 두 분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되셨던 겁니다. 시누이도 살기 힘들어서 자기 친정에 자주 오지도 못했으니 딸 도움을 바라지도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시부모님은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우리 집에 당분간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시어머니가 제일 풀죽은 모습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자식네 집에 얹혀 살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어? 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제 겨우 환갑 지나는데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래도 집 팔고 재산 처분해서 남은 빚은 많이 갚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니. 평생 만들어 놓은 거 하루아침에 까먹고 아들놈은 별 볼 일 없이 저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야, 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상황이 되니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이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 부모님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우리 집에서 시부모님과 합가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셨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업하시던 양반이 하루아침에 재산 하나 없이 아들네 집에 얹혀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아유, 엄마는 네가 걱정이야. 애 키우랴, 학원 일하랴. 지금도 힘든데 네 시부모님까지 집에서 어찌 모시니? 어? 나만 불편한가? 시부모님도 지금 망연자실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셔. 이서방은 가게는 잘 굴러가고 듣자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더구만. 아유, 원래 장사도 하던 사람이 해야 하는 법이야. 음식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술집이 장사가 되겠어?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가 없구나. 이럴 게 아니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너 한번 날 잡고 광주에 좀 내려와. 오는 김에 이서방도 같이 내려와라. 엄마는 광주에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나마나 엄마가 돈을 빌려주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내려갔더니 엄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가 하는 식당 비법을 전수해 줄 테니 지금 남편이 하는 가게에 술 장사를 접고 식당으로 업종 변경을 해보라는 말이었어요. 사부인도 음식 잘하신다고 들었어. 예전에 식당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장모님. 그건 그런데요. 갑자기 식당을 무슨 돈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가게도 월세 내기 빠듯하고 리모델링 하려면 돈도 들 테고요. 당장 이번 달 우리 생활비도 이 사람이 벌어오는 돈 아니면 힘든 상황인데요. 이 사람아, 그래서 자네 이렇게 한 집에서 부모님까지 다 모시고 살면서 내 딸 힘들게 할 셈이야? 얼른 뭐라도 방법을 찾아서 집안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일단 내가 당장 돈 들어가는 건 대줄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봐. 대신 잘 되려면 자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당분간은 나한테 열심히 배우고 힘든 건 각오해야 해. 장모님,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집사람 평생 업고 다니죠.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우리 식구 살리셨어요. 제가 평생 잘해서 갚을게요.
엄마가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남편이 하던 가게 자리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식당을 다시 차려준다는 말에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기뻐했습니다. 큰절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동안 서운했던 일 다 잊으라고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흘린 눈물은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위기의 늪에서 우리 엄마가 구해줬으니 기쁨의 눈물이었겠지만 저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울었어요. 딸이 뭐라고 힘들까봐 이렇게까지 도와주나 싶어서요. 친정이 잘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힘들게 평생 식당 하시면서 번 돈을 내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하는 가게가 목이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요. 상가 모퉁이 1층이고 월세가 좀 비싸도 자리는 좋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매출을 못 내고 장사를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 엄마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 전했을 때 시어머니가 기뻐하신 건 뭐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쌓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 시집살이 시키고 막말하셨던 거 조금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는 안 하셨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 거기서 자기 아들 잘났다는 말은 안 하시긴 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도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광주까지 직접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전화로 고맙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사부인, 이렇게 우리 힘든 형편 다 알고 도와주시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내가 이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는 부모 될까봐 얼마나 속상했는지. 사부인이 도와주시는 대로 제가 열심히 배워서 잘해볼게요. 내가 며느리 복이 많아서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살아나나 봅니다. 식당 대박 나서 이 은혜를 갚을 날이 꼭 와야 할 텐데요. 저도 우리 딸 때문에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서방이랑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해요. 저도 돈이 남아나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당분간 가게 월세는 제가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는 식당 분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가게 자리도 좋으니 맘만 있다고 소문나면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아이고, 가게 월세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사부인. 가게 잘 되면 지금 도와준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갚아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건 잘 될 때 가서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열심히 배울 생각 하시면 되죠. 엄마는 식당을 내주기로 결심하시고 나서 한동안 저희 집을 주말마다 오가며 리모델링 진행 상황도 챙기셨고 시어머니도 광주까지 내려가 엄마에게 음식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지내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급하게 투룸 아파트까지 얻어주셨어요. 시부모님은 뭐 우리 친정 부모님 덕을 아주 톡톡히 본 거죠. 덕을 본 정도가 아니라 대박인 거죠. 어쨌든 저는 사정상 아이도 챙겨야 하고 학원도 나가야 하니 식당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만약 오픈일을 늦추면 하루가 지나도 손해인 상황이라 석 달 만에 식당을 급하게 오픈했습니다. 엄마도 걱정되시는지 한동안 가게 돌아가는 거 봐주시고 음식도 계속 도와주시느라 저희 집에 머무르셨어요. 식당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날부터 대박까지는 아니고 중박을 쳤습니다. 밤에만 장사하다가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 장사를 하니 가게를 놀릴 일도 없었고 매출은 남편이 호프집 할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기뻐하셨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가게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이면서 장사도 능수능란해지더라고요. 친정엄마도 반년 정도 지켜보시다가 가게가 자리 잡는 걸 보고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한 번은 저를 따로 친정으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아이랑 오래간만에 내려가서 주말에 엄마 식당 일도 돕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월세 내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월세 받을 때가 온 것 같아서 너한테 주는 거야. 엄마 마지막 선물이다. 월세는 네가 받도록 해. 열어보니 엄마가 주신 건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월세 내야 하는 식당 상가였고 엄마는 내내 가게 자리를 눈여겨보시다가 마침 상가가 매물로 나오자마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큰 그림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대체 돈을 얼마나 드린 거예요? 엄마 아빠도 이제 번 돈 쓰면서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 도와주느라 돈만 수억을 쓰고. 그러니까 그 상가가 마지막이야. 엄마가 그건 네 명의로 해줄라니까 너 당분간은 시댁의 비밀로 해. 사람이 위기감이 없어지면 열심히 안 하는 법이거든. 네가 말 안 해도 엄마는 이 서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 앞으로 몇 년 동안 얘기하지 말고 상가 월세는 네가 주인한테 보낼 테니 너한테 달라고 이 서방한테 얘기해봐. 아니지. 어차피 월세 계약도 네가 한 거지? 그럼 뭐 이 서방이 눈치챌 일은 없겠구나. 월세 계약 다시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노후 자금 중 큰 돈을 저를 위해 쓰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는 모자란 말이죠. 저는 엄마에게 남편과 시모가 장사하는 가게 자리를 선물로 받았고 엄마 말대로 당분간은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말했다가는 당장에 월세 안 낸다는 소리부터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란 참 간사한 존재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니만 가게가 중박 넘어 대박을 치고 돈이 벌리니 시모와 남편이 예전에 힘들었던 때 했던 말들을 다 잊더라고요. 가게에 일하는 사람도 늘리고 장사가 잘 되자 남편은 자꾸 저에게 매출 거짓말을 하면서 월세를 엄마 보고 더 부담해달라고 부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황당한 건 어머니도 똑같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들으라는 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양심 좀 있어라. 우리 엄마가 대체 당신네 집에 해준 게 얼마니? 당신 부모님 사는 집 보증금도 해주셨지? 가게 레시피 무상으로 다 알려주셨지? 리모델링비에 우리 생활비도 도와주셨잖아. 그럼 이제 당신이 월세를 내야지. 우리 엄마가 계속 내기를 바라냐? 그리고 엄마가 전부 해주셨다지만 나는 당연히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생각해. 당신 설마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데 입 싹 닦을 생각이야?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긴 말할 거 없어.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까지 포함해서 나한테 붙여. 내가 직접 상가 주인한테 월세 붙일게.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이 그 돈 갚으라고 하면서 도와주신 거래? 그렇다면 나야말로 실망이다. 우리 잘 살려고 도와주신 거잖아. 장모님은 가만 계시는구만. 왜 당신이 더 난리야? 남편과 언성이 높아지니 어머니가 바로 제재하시더라고요. 근데 며느리인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남편 역성을 드시더라고요. 그만해! 너 지금 우리 힘들 때 좀 도와줬다고 시애미 앞에서 신랑한테 언성을 높이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막말로 네 친정엄마가 도와주셨다고는 해도 장사는 우리가 했어. 네 엄마가 우리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고 우리처럼 잘할 것 같니? 택도 없는 소리. 내 앞에서 돈 내놓으라는 말 같아서 듣기 싫으니까 그만둬라. 어디 이제야 좀 살만해지니까 남편을 잡으려 드는 거냐? 어머니가 노여워하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요.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벌리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저나 우리 엄마에게 고마워해야 하죠. 그런데 지들이 잘나서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실랑이는 그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빚이 한가득인데 주제를 모르고 차를 뽑아서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자기 부모님 사는 집도 우리 엄마가 보증금 넣어준 반 전세인데 얼른 모아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정신 못 차렸구나 싶었죠. 우리 엄마가 그 상가를 내 앞으로 해준 걸 알면 아마 득달같이 차만 사는 게 아니라 더한 짓을 했을 사람입니다. 남편은 가게 매출이 월 몇천만 원인데도 우리 엄마에게 다만 돈 100만 원씩 갚겠다는 소리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월세도 안 내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 문제를 문서로 담판지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가게에 갔더니 마감했는지 시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처음으로 대화로 잘 풀어가려고 했지만 역시나 대화는 또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남편보다 더 길길이 날뛰시더니 제가 시댁을 무시한다며 화를 심하게 내셨어요. 그러더니만 아예 저에게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눈만 뜨면 우리 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나도 내 자식 마누라한테 무시당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구나. 이러려면 아예 부부 사이 영 끊고 애도 네가 키우고 살아. 어머니, 지금 진담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도 똑같으시네요. 우리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 구해줬더니 지금 나 몰라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분명 가게 잘 되면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다고 하셨으면서 이러시면 어째요? 제가 지금 뭐 돈 내놓으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 그렇죠. 뭐라든지 그냥 놔둬. 내 아들이 쓸데없는 짓 하는 놈 아니다. 그리고 나도 말 나온 김에 할 말을 좀 해야겠어. 어미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친정이 잘 살아서 시부모 도와준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시부모가 사는 집을 코딱지만한 반전세를 얻어주니? 네가 같이 살기 싫어서 얻어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한 거면 적어도 제대로 된 30평대 집을 얻었어야지. 내가 얼마나 쫀심이 상했는지 몰라. 암튼 이제는 돈 벌 일만 남았는데 네가 초치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 살만해졌으니 새 며느리 알아봐야겠다. 고분고분하게 남편 내조하는 며느리 말이야. 이 꼴 보기 싫으면 네가 그렇게 하든가. 시어머니는 새며느리 얻겠다는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고분고분해지라는 건지 정말 새며느리를 얻겠다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새며느리요? 어머니 지금 정말 저 내보내고 새며느리 얻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헛소리하는 것 같아. 네 친정에서 도와준 거 솔직히 내가 요구한 적 없어. 네 친정에서 차발적으로 해준 건데 나는 네 친정엄마 돈 갚을 이유 없다. 너 자꾸 나나 내 아들한테 친정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한다느니 월세를 내야 한다느니 이딴 소리 할 거면은 당장 애 데리고 나가라. 나는 무조건 시댁에 희생하는 며느리가 좋아. 그런 며느리 주변에 널렸다. 너 아니라도 많아.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더러 나가라고까지 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슬쩍 어머니 어깨를 치며 말리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절대 어머니 입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내 희생, 우리 엄마의 배품의 결과가 이런 거였나 싶어 그냥 허무하고 맥이 풀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주 깔끔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제가 나가드릴게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내가 나간다고요. 어머니 입맛에 맞는 새며느리 들이시라고요. 이혼이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당신 들었지? 어머니가 나 내보내고 새며느리 들인데 당신 안 말리는 모습 보니까 같은 생각인 것 같으니 내가 이혼해줄게. 협의 이혼하고 우리 깔끔히 가진 재산 나눠서 헤어지자. 웃긴 건 두 모자가 무슨 작당을 했는지 이혼 얘기에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저 없는 곳에서는 둘이서 저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협의 이혼 서류 가지고 와서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남편 놈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양육비는 줄 수 있지만
가게에서 버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돈을 더 줄 일은 없을 거라네요. 다시 한번 이 인간은 안 되는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협의 이혼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서류는 바로 법원에 가서 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참, 그리고 가게 월세는 앞으로 나한테 보내. 뭐? 왜 자꾸 그놈의 월세 타령이야? 걱정 마. 월세는 내가 안 밀리고 낼 거니까 상가 주인 계좌나 알려줘. 어차피 당신 명의로 월세 계약한 거니까 임차인을 나로 바꿔야 해서 주인도 만나야 해. 그러니까 월세 타령 그만해. 너는 우리 아들만 보면 왜 돈돈거려? 그만 좀 해라. 토장 찍은 마당에 이제는 더 청산할 거 없는 거지? 저는 두 사람에게 서류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그 월세 계약은 나랑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 상가 주인이 나거든요. 이번 달부터는 꼬박꼬박 나한테 월세 붙여 당신. 안 붙이면 나는 당신네 내보내고 월세 잘 내는 임차인 들이면 그만이니까. 뭐? 무슨 개소리야? 당신이 상가 주인이라니 그게 말이 돼? 다급한 손길로 서류를 보던 남편과 시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던진 건 상가 등기부 등본이었거든요. 우리 가게가 당신 거라고? 대체 뭐야? 언제부터 그런 건데? 왜 당신은 이 사실을 숨겼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나 이혼 못하겠다. 이혼 서류 도로 내라. 법원에 안 가면 그만이니까 이혼 물러. 시어머니는 못 믿겠다는 듯 계속 등기부를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니, 네 상가라고? 그게 정말이니? 그렇다면 왜 말을 안 한 거야? 너 정말 음흉하다. 우리 앞에서 월세 타령할 때도 네가 상가 주인이었다는 거잖아. 친정엄마가 이런 일을 내다보고 사주신 건 아닌데 참 일이 우습게 됐네요. 암튼 어머니가 먼저 새며느리 드리겠다고 하신 거니 그 말 책임지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요. 협의 이혼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죠. 저는 이혼 소송이 더 좋아요. 그동안 우리 엄마가 도와준 돈도 돌려받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받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월세 안 낸 거 그것도 그냥 받을까 봐요. 원래 저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랑 남편 놈은 기세등등하게 이혼하자던 기백이 한풀 꺾여서는 저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언제 이혼 얘기했냐는 듯 그 입에서 잘못했다라는 소리가 한 100번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참고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하려면 저한테 월세 내는 거 껄끄러우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차려준 식당 어디 가서 똑같이 할 생각 마시고요. 우리 엄마 가게 상호 상표 등록 해놨거든요. 함부로 쓰면 고소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긴 싸움이 되더라도 이 인간들이 저에게 덕본 걸 되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는 집도 빼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동안 제가 고분고분하게 시모 뜻 따라주고 하니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고마운 걸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에게는 똑같이 해줘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죠. 결국 저는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남편과 진흙탕 싸움해가며 8개월의 시간이 걸려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저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혼 마음먹고 나서 소송까지 이혼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부부 사이 정은 깊지 않은가 봅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그 인간도 어떻게든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위자료도 안 주려고 별 꼼수를 다 부렸고요. 하지만 이혼 소송은 잘못한 배우자가 불리한 법이죠. 장사 잘 되는 가게 덕에 위자료를 조금이나마 챙겨받고 이혼했습니다. 지금요? 남편과 시모는 제 상가에서 장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나서 내보냈어요. 그동안 내지 않은 월세도 받으려고
그 인간 차에 압류도 걸어놨었죠. 결국은 저한테 돈이 없으니 차를 가져가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마누라 덕보고 사는 거 고마운 줄 모르는 남편놈과 며느리에게 바라기만 하고 받는 걸 당연한 줄 알던 시모는 그렇게 몰락했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 이혼 후 그 사람이 어찌 사는지는 모릅니다. 자기 아이도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신이 없으니 자기 애도 안 보고 싶나 봅니다. 우리 딸도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아직 어리지만 조금 더 크면 부모 사이의 일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 별별 이혼 사연 있지만 이렇게 며느리를 우습게 보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니 참 황당하죠? 저는 지금 아이와 친정으로 내려와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학원을 아예 차렸고 엄마가 저에게 해준 상가는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잘 키우며 열심히 살려고요. 다른 분들은 똑똑한 결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